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평창 평화포럼 DMZ 평화지대2 세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모두 모시지 못해서 무척 아쉽습니다만 어디에 계시든지 평화를 향한 열기와 또 관심은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남북 강원도 고성군을 공동평화 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모든 참가자분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평화한국 허문영 상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영 상임 대표님께서는 통일연구원의 창립 멤버로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 소장, 평화기획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평가관리위원장, 발전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30년 동안 북한 전문가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평화한국의 상임대표로 한반도의 통일 대전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시면서 매년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킹 그리고 통일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실제적인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 구축에 이바지를 해오고 계십니다. 네, 그럼 저는 허문영 상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문영입니다. 소개를 아주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회자인데. 오늘 평창 평화 포럼 세션에서 그 DMZ 평화지대 두 번째 세션을 저희가 이제 지금 갖겠습니다. 평창 평화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션 참가자를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득이하게 또 이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화상으로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요.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분의 발제자가 계세요. 한반도 발전연구원의 김영봉 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연구소의 박세영 소장님. 네, 지금 화면에 나오시듯이 두 분이 오늘 발제를 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와 북한이 1월 달에 했던 8차 당대회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회의를 가졌고, 이제 이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DMZ의 평화적 이용,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영봉 원장님께서 DMZ 평화지대 고성 평화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환경연구소의 박세영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는 세 분이신데요. 이 DMZ 평화지대를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 한반도 평화체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야에 또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우리 최용환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겁니다. 세밀한 소개는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안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안보 분야에 또 우리나라의 권위자이신 정경영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DMZ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여서, 왜냐하면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계시는 라멘토 국제 변호사님께서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와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멘토 변호사님이 또 화상으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한반도 발전연구원의 김용봉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데요. 김용봉 원장님을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용봉 원장님은 우리나라에 국토연구원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창설 멤버로 들어가셔서 평생 거기서 연구하시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전문위원, 또 DMZ 평화포럼 운영위원, 그리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나라 국토 개발 분야에선 권위자십니다. 김용봉 원장님께서 DMZ 평화지대와 고성 평화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발표 시간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분, 아무리 많이 쓰셔도 20분 정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용봉 원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DMZ는 참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입니다.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화가 DMZ에서 일어나지 않고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DMZ 평화지대와 고성 평화시 추진 방안으로 남북한 군사적 대치 지역에 이 남북미 세 개가 함께 만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도시 건설로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또 DMZ와 백두대간 생태축에 만나는 한반도 중앙지대 고성에 평화시를 건설하여서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 남북의 이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 서로가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한 생태축도 단절이 돼서 생태계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 고성에서 평화시가 이루어질 때 남북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자연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DMZ의 그 공간적 특성은 이제 1953년 국제연합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체결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체결된 완충지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대부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무장지대는 군사 분계선이 있고 남방 한계선 그리고 북방 한계선, 그래서 4km인데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민간인 통제선이 이제 10km 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km, 25km 내로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방 한계선 너머로 약 25km 정도까지가 이제 민간인 통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땅인데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활용하지 못하는 땅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다 합하면은 우리의 수도권 면적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이고, 또 한반도의 중앙지대,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과 또 이제 정부의 제한, 또 북한 측도 제안을 했고, 또 국제사회도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72년도에 이제 김용식 외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 유엔군 측 제안을 수락할 것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도 이제 남북이
이제 협력해서 이 지역에서 평화롭게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제 72년도에 김일성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 동경 지국장과의 회견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제 그 병력 감축과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또 철수 병력에 대한 철수 용의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용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이제 최고 책임자가 했습니다. 물론 국제기구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유엔군 측 수석 대표 로저스에 의해서 DMZ의 비무장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제기구의 내용은 이제 많은 그 국제기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실행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92년 2월 19일 발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남한은 기본적인 그 면에서 이제 평화적인 이용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 북한은 상당히 그 군사적인 측면에 이제 관심이 높고, 국제사회에서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입장이 강했습니다. 외국의 평화적 이용 사례와 시사점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국제적 비무장화 지역과 평화 조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서독 접경 지역과 중국 대만 간, 그다음에 남북 예멘 간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평화를 창출을 했습니다. 특히 동서독 접경 지역 평화벨트화는 이제 이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또 통일 이후에도 그 지역은 생태적으로 대단히 이 가치 있게 활용을 하고 세계인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중국 대만 역시 이제 물론 여기는 중국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특구에 대만 투자부를 설치를 해서 대만의 많은 기업인들이 그곳에 투자했고, 지금은 대만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발전해 갔습니다. 남북 예멘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협상 가운데 전쟁도 치르고, 그러나 이제 남북 예멘은 그 접경 지역, 비무장지대 같은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같이 이제 그곳에서 만나는 그러한 귀중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를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는 그 시사점, 어쨌든 사람이 만나야 되고 또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해야만이 북한은 변화될 수 있고, 또 이제 서로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신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물론 그 동안에 이제 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 관광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또 이렇게 그 남북이 긴장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말에 저희가 국토종합 계획을 하면서 비무장지대 앞에 섰을 때, 야, 이 비무장지대가 언제 뚫리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철도와 도로가 이제 놓이고 많은 물류들이 이제 오고 가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분단된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그 어려움은 있지만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어쨌든 열심히 하고 또 만남의 장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사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네, 남북교류협력지구 구축 여건 분석. 비무장지대와 이 접경 지역은 남북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우수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측 접경 지역 12개의 시군, 그리고 남측 접경 지역 이제 10개 시군에다가 주변까지 하면 15개 시군이 지금 접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교류 협력의 잠재력과 여건은 이제 우선 서로 대면하고 있고, 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절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지구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관계죠.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설치된 군사시설의 이전. 과거의 그 기록을 보면은 개성공단 같은 곳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있는 2개 사단을 이제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교류협력지구를 설치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국제법적 측면은 이 군사정전협정이 이게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또한 협력지구의 그 발굴 문제, 자연환경 보전 대책, 세계인들은 또 이제 생태 전문가들은 DMZ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통일되고 나서 너무 값지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잘 보존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우선은 북한을 참여시켜야 되니까 북한 참여 가능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구성을 하고 남북한 및 대교통망이 연결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다가 이제 잡는 그런 기본 방향을 세워봤습니다. 네. 협력지구의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대외 중추 가능 그런 지역, 또한 남북 간 연계성이 가능한 그런 지역, 그리고 지역 생활권의 어떤 중심 지역, 그리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주와 철원 그리고 고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입지적 우수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보면은 이제 고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여건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지역인 이 파주와 그리고 철원, 고성 지역은 상당히 특성이 나타납니다. 파주 같은 데는 산업 교류 협력이 주가 될 거고, 철원은 물류, 그리고 고성은 이제 관광이 상당히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에 이제 세 개 지역이 교류 협력 지구로 조성을 할 수 있고, 이미 이제 이 파주와 고성 쪽은 철도와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성 평화시 추진 방안,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 남북 간의 관계, 또 국제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건에 끌려다니지 말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 평화시, 고성은 제가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국토를 연구하면서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저는 고성을 들었어요. 고성은 금강산과 설악산 그리고 호수 그리고 이제 바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또 주변에 이제 공항이라든가 항만, 철도, 도로 같은 이러한 것까지도 갖추어진 지역이고 특히 이제 백두대간의 생태축하고 DMZ의 생태축이 같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 유산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접근 여건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자원협력 여건 역시 이 생태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차원에서도 이 고성은 아주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연결 차원에 있어도 이제 항만이라든지 공항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성 평화시 기능과 개발 구상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남북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광장을 마련하고 남북한 관광문화장을 연계로 국제적 관광문화 허브를 조성하는 것, 단계적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 자치시를 건설하는 이런 내용을 잡았습니다. 주요 역할로서는 인적 교류 협력, 그다음에 산업 물류 협력, 관광 교류 협력, 국제 평화 협력을 주요 역할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 발전 전략은 단계별로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추진하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로서는 교류 협력 재개기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의 교류 협력을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해야 되는 그런 기간에는 처음에 장소는 비무장지대를 먼저 시작을 하자 이거죠. 비무장지대 안에 생태지역 안에. 그리고 이제 협력 사업으로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우선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하고 평화문화 프라자 및 교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철도와 도로 그 지하에 그리고 오버브리지에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DMZ 생태 보존을 위해서 DMZ 통과 도로 철도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관계 개선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민통선까지 그리고 북한의 민통선까지 연장을 해서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고 기술교육 학교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첨단 산업단지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해관광 공동특구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그러한 부분이 이때는 상당히 이제 넓게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 형성기에서는 남북 고성 전 지역 지금 이제 남과 북의 그 지역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진 지역이 오직 그 고성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사업으로는 금강산, 설악산 광역 관광지대화 추진, 동북아 관광 거점 구축, 그 다음에 남북 협력지구 고성 평화지대 건설, 고성 평화 자치시 건설. 그래서 남북 행정자치구로서 고성 평화 자치시가 건설. 이때 되면 이제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백두대간 생태축을 복원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대단한 그런 생태계의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남북 DMZ 및 접경 지역의 평화 자치시 건설 및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협력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남북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불신과 적대적 감정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남북한이 평화 공존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남북은 접근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이제 평화자치시 건설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총괄부처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DMZ 및 접경 지역에서 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한반도 DMZ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이제 남북 환경 공동체, 남북 경제 공동체, 국제사회 공동체 등 기구를 설립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남쪽부터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북쪽이 문을 열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북쪽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이제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봉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PT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40매가 넘는 아주 방대한 양의 PPT인데 이거를 20분에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그 방대한 양을 시간에 맞춰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주 저는 최고의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지금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김용봉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그러니까 DMZ의 이 평화적 이용은 남과 북과 유엔이 모두 다 원하는 일이다는 걸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있느냐? 여러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서 배울 건 뭐냐?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가는 거다. 이게 앞부분에서 얘기해 주셨던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원도 고성에 왜냐 고성이냐? 고성이 남고성도 있고 북고성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반도가 도로 갈라져 있는 건 강원도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시, 군이 갈라져 있는 건 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성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아주 너무 귀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고성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세영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박세영 교수님은 도시건축공학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연변대학교 가셔서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교수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거기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도문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도문시 광장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 우리 박세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훈춘시를 바꾸는 작업을 하셨던 분이 박세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 한반도죠. 그 3개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 3개 접경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연구하시고 실천하셨던 분이 우리 박세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박세영 교수님이 과거에 연구하시고 활동한 것에 기초해서 고성의 평화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세영 소장님께서는 남북 강원 고성시 관광합작구역 개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우리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C의 도시환경연구소 그리고 평화한국의 박세영입니다. 한반도에서 강원도 고성은 유일하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도 고성이 있고 북한에도 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남북 강원도 고성 관광 합작구역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이
한반도의 통일을 넘어서 세계의 평화와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초석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단동과 연결하여 압록강 주변을 개발하는 동시에 두만강 주변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동해 바다와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으로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곳에서 진행됐던 도문시, 또 그리고 양수진, 또 그리고 훈춘, 또 그리고 거기서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고성 관광합작구역 개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던 이 도문, 그리고 양수진 온성 합작구역, 그리고 훈춘 국제관광합작구역이 있습니다. 방천, 그리고 핫산, 라진이 있습니다. 고 김석철 한국의 건축가께서 두만강 다국적 도시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중국 도문시 두만강 광장 개발입니다. 도문시의 위치입니다. 도문시는 한반도의 가장 웃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두만강 광장 위치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이 북한 남양시이고 왼쪽이 중국 도문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북한 남양시에서 우로 철도를 따라 올라가면 라진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청진을 가게 됩니다. 또한 이 강은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이 사셨던 용정시 해란강이 연기를 통하여 훈춘을 지나 동해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을 경계로 하면서 중국 도문시를 지나서 동해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두만강 광장의 위치는 북한 남양시가 보이는 두만강 강가에 시민광장을 세웠습니다. 두만강 광장의 축제 모습입니다. 광장에서 강가에 세워진 무대를 통해서 북한 남양시를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 너머로 북한 경계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 만수대 창작사 조각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8월 8일부터 약 2주간 열리는 중국 두만강 축제에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에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과 광명시, 성북구, 또 속초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이 모여서 미술 전시회를 모습입니다. 중국 두만강 축제 기간에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1층은 한국과 중국 미술을 전시하였고 2층에는 북한의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중국 어린이 두만강 사생대회의 모습입니다. 매년 중국 도문시와 북한 운성군은 자매도시로서 정기적으로 함경도 피바다 공연단과 어린이들이 친선교류를 하는데 사진은 두만강 광장에서 중국 조선족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들의 사생대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도문시 양수진 개발 사례입니다. 2014년에 제안했던 것들인데요. 북한은 예자 위치 13개 신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중에서 도문시에 적혀 있는 온성섬 개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온성군 온성섬 개발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북한 측의 계획입니다. 북한은 온성섬에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개발구를 계획합니다. 그 용도는 골프장, 인석 음식점, 북한 공연을 중심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온성섬의 위치입니다. 온성섬은 북한 땅이지만 오히려 중국 도문시에서 접근하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훈춘시 국제관광합작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방천에서 중국이 마치는데요. 중국은 바다로 나가려면 방천에서 약 15km를 더 나가야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북한과 러시아가 막고 있어서 바다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중국이 바다로 나가려면 북한 라선과 러시아 핫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은 방천과 핫산과 라선을 국제관광합작구역으로 만들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춘 국제관광합작구역의 시장 발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훈춘 국제관광합작구역이 열리게 된다면 동북 3세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해안선의 도시인 천진 그리고 북경, 상해가 경제 이익을 얻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홍콩을 포함한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몽골까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라진을 통해서 우리의 동해바다로 통해서 상해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땅의 끝 방천에서 가고 싶은 동해바다를 보는 전경입니다. 사진의 중간에 있는 철도는 북한 두만강동역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핫산을 통해 모스크바로 가는 철도입니다. 중국 땅은 그 철도까지입니다. 중국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역의 계획 범위입니다. 바다가 없이 내륙에 위치한 중국 방천에는 이 구역의 안내센터, 중심 상업시설, 호텔 등 중심 시설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구역에 들어와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북한에서 들어오든지 러시아에서 들어오든지 구역의 중심 시설이 있는 중국 방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핫산 지역에는 휴양 리조트 시설이 있고 북한 두만강동 지역에는 북한 민속마을, 해수욕장 등의 시설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광구역의 교통계획인데요. 철도, 자동차, 자전거, 둘레길까지 비교적 완벽한 관광 교통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부 강원도 고성시의 관광합작구역 개발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도문시 두만강 광장 효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두만강 강가에 인접해서 강 너머로 북한 남양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두만강은 북한,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한국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로는 두만강 강쟁 축제는 중국이 주최로 하고 매년 8월 8일부터 약 2주간 축제를 합니다. 약 2주간 축제를 하는데 첫 해에는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속초시, 또 동해시, 서울 광명시 등과 한국에는 홍익대, 국민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 고성 관광합작구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크루즈배가 출발하면 제주도, 부산,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계획 중인 훈춘시 국제관광합작구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원산에 큰 꿈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초에도 크루즈가 정박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다른 도시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남북 강원도 고성 관광합작구역의 타당성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태평양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 고성 합작구역이 열리면 서울의 관광객만 바라보며 기다렸던 고성은 이제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고성 합작구역은 태평양에서 동북아로 들어오는 입구가 될 것이고 해양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남북강원도 고성 합작구역에 제안합니다. 동해바다와 DMZ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DMZ는 한국 고성과 동해바다와 DMZ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이 나눠진 한국 고성과 북한 고성이 나눠진 이곳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피스파크 조잉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북한에는 금강산이 있고 한국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금강산 관광구역, 설악산 관광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녹색 생태구역으로 지정하여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입구와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곳의 지원시설,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가능하면 바다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서로 북한과 한국의 똑같은 규모로 산업공단구역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GPP, 고성관광합작구역에 닿아서 판매하고 전시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남북한에 있는 그 생산 공장에서는 거기에서 있는 재료와 또 품질, 서로 기술들을 교류하면서 이 파는 것은 GPP9에서 하게 되면 서로 공유하고 윈윈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레저 휴양시설도 하게 되고 주거시설도 하게 되겠죠. 이것만큼 좋은 휴양지가 어디 있을까요? 또 이렇게 된다면 원산시와 동해시를 묻게 됐는데 이것은 성공적인 통일 시범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평화공원구역에 대해서도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평화공원구역은 글로벌 피스파크 DMZ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태평양에서 동해바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배는 GPP DMZ로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과 한국에서도 고성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GPP 종합 서비스 센터인 지원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국제평화공원인 GPP DMZ를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GPP DMZ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은 한국 지원 시설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서 GPP DMZ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GPP 안에서의 교통시설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공용 주차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 GPP 공간 안에서는 신변 안전, 쇼핑, 관광 안내 등의 모든 서비스를 GPP를 운영하는 고성국제관광본부로부터 완벽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북 고성국제관광구역 개발 방향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역의 계획은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과거, 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미래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과거, 현재를 담을 수 있는 제가 또 한번 읽었네요. 미래적인 도시 개념은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고 참여하기 원하는 주변 국가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획을 미래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공유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이 구역을 임대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역 개발에 참여하기 원하는 나라들은 이 땅을 함께 임차함으로 공동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태평양을 연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참여할 수 있고 북한과의 경험이 많은 중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동해바다에 인접한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여 남북한과 함께 이 구역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이 구역은 동북아의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지나가는 공간 개념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평양에서 들어오고 동북아 지역의 출입구가 된다는 것은 이곳이 출입구로서 위치와 장소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성국제관광합작구역의 운영을 공유 개념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적으로 개발하게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구역은 정주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관광과 경제를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세우는 통일 시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과 관계 형성이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게 될 때 참여하는 나라들은 그리고 북한과 한국은 각각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 구역을 평화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 고성 국제 관광 합작 구역 개발이 통일을 지나서 세계 평화와 경제 튼튼하고 분명한 기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20분을 드렸는데 15분만 쓰시겠다고 토론자분들과 또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아주 짧게 쓰셨어요. 제가 박 교수님의 이 논문 발표를 다른 데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1시간을 하시는데도 다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양이 많아서요. 근데 오늘은 아주 밀도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세영 교수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구상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 연구를 아주 권위 있게 하셨고 또 DMZ 연구를 최근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DMZ 평화와 가치, 또 DMZ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 과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신 정치학 박사님이십니다. 최용환 박사님이신데요.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정책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환 박사님은 이 고성시 평화시를 만드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최영환 박사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보시죠.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앉으셔야 하세요. 서셔 하시면 돼요.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입니다. 사실 뭐 두 분 좋은 발표 많이 들었고요. DMZ 혹은 접경 지역의 평화적 활용과 관련된 제안들은 뭐 고성 평화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탈냉전 이후에 DMZ 지역의 생태 환경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에 대한 제안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어떤 구상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혹은 뭐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하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도로철도 연결이었죠. DMZ를 관통하는 협력들이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리고 이 안 된 조건들이 지금은 변화됐을까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경 지역에서 혹은 DMZ를 활용한 남북 교류,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들입니다. 아까 환경과 생태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북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2020년에 우리 문화재청이 DMZ 세계유산 등재를 하겠다라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그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뭐 조선의 메아리 이런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분단 고착화 시도다라는 게 북한의 이야기였었죠. 이 인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북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장, 북에 우리가 갖다 놓은 재산권에 대한 북의 보장이 되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2010년 4월 달에 금강산 지구에 있는 남측 자산을 북이 몰수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건 우리 측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북과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잘된 경우를 보면 혹은 사업이 성사된 경우를 보면 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시적이고 분명할 때 북은 지금까지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성 혹은 고성에서든 혹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생태, 환경, 평화에게 굉장히 좀 고상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이 얻을 수 있는 가시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것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개성 금강산이 시작됐던 시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북한 핵위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남북 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DMZ 내부에 대한 관할권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정전협정이 DMZ 혹은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적인 법 체계인데 그 안에 이제 유엔사가 어느 정도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 이 규정의 모든 의도는 순수히 군사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전 체제가 60년, 70년 지속되면서 수많은 관행이 쌓였고 그 관행이 우리 법 체계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체계 안에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라는 걸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법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에 겨울에 타미플루를 북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은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싣고 가는 트럭이 문제가 돼서 결국 지원을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관할권과 관련돼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향후에 여하에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정전협정이라는 게 60년,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전협정 10조에는 DMZ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남북 각기 1000명씩 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DMZ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항상 2000명인 거예요. 또 하나는 정전협정은 바다에서의 경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이미 몇 번의 충돌이 있었고 계속 싸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전협정을 추가 의정서라도 맺어서 뭔가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정전협정 규정 때문에 정전협정이 만들어낸 관행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침 우리가 DMZ에 관심을 가지는 게 환경, 생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우리 국내적인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본격화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DMZ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보면 환경과 생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의 대부분은 개발 계획들입니다. 이 개발 계획들이 실제 추진됐을 때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국내 논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그림에서 이야기드리고요. 고성 평화시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고성 지역은 한반도 중부에 있는 주요 세계 교통로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자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북을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남북 사업은 항상 초기에는 성사 가능성, 이후에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죠. 이게 성사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남북 정부의 관심의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이 8차 당대회를 했는데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금강산 지구 5개년 개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전체적인 국토 계획들을 보면 저 위에 나선에서부터 원산 갈마 그리고 금강산까지 동해안에 쭉 관광 계획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관광 추진한다면 아마 첫 번째 사업지 중에 하나는 금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 사항 중에도 동해 관광 특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남북의 관심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그 통일경제 특구 뭐 이런 것들 남측 북측을 연계한 사업을 만들려고 했을 때 국가적인 관심이 있었는가? 통일경제 특구는 2006년에 제안돼서 지금까지도 법안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됐지? 라는 건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법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MZ 관할권의 문제, 정전협정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북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 두 번째 발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좀 인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북 관계는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국제적인 협력을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 북의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에 조금 과거와 다른 그 순서를 바꿔가는 방식도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 전문가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두 다 긴장하게 되는데
그래도 방식을 바꿔서 국제 협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함께 가는 방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주자. 너무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진짜 되려면 남북한이 어떻든 간에 지금 적대적 상황에 있잖아요. 안보 문제가 반드시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논의가 그냥 이상주의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나라 안보 분야에서 특별히 이 한미 군사동맹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실제적으로 또 일해오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제 토론을 소개해드릴 정경영 교수님은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합참에서 근무하시고 또 한미연합사에서 우리 안보 전략을 미군과 함께 짜는 작업을 하셨고, 미국에 유학 가셔서 그 미 육군 지휘 참모대학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메릴랜드 대학에서 또 국제정치학과 한미동맹 이 분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시고서 국방대학교, 카톨릭대학교, 현재는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특별히 오늘 모신 이유는 이 정경영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고성에서 연대장을 경험하셨어요. 활동하셨어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시거나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군대 안 갔다 오셨던 분들은 연대장이 어떤 정도의 위치인지 모르실 텐데요. 엄청 높은 자리입니다. 제가 대대에서 장교를 했는데 연대장님 볼 때는 부동 자세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오늘 제가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연대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우리 정경용 교수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오늘 뜻깊은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봉 한반도 발전연구원 원장님의 발제 대단히 감동적이었죠. 이 분단된 고성군의 실향민들에게 이 고성군을 평화시로 부활시켜서 결국은 화해와 협력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상당히 귀중한 발제이셨는데, 어떤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디자인까지 하신, 또 외국 사례도 검토도 하고 거기에서 또 시사점을 끌어내고 과연 이 고성 지역의 평화시를 건설할 수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 추진 전략도 제시한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는 김 원장님께서 이 구상하신 이 고성 평화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또 가능성은 없는가, 또 분명히 한계가 부딪힐 건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순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보적인 관점에서 이 고성 평화시가 건설된다면은 이 DMZ로 인해서 남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이 평화시가 정착된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무력 충돌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남북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고성 평화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을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군사합의가 2018년도
9.19 평양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고성 평화 시와 매칭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그 평화 동네로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남북이 같이 그 머리를 싸매고 합의를 하자 했던 것이 이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지금 이 DMZ라는 것은 무장하지 않는 그 감시원들이 그 가서 그 서로 적의 동향을 그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그렇고 북한 지역도 그렇고 꽤 많은 이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들이 그 DMZ 안에 추진돼 가지고 서로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GP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GP가 쭉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전선 지역은 그 문산과 연천을 중심으로, 또 이쪽 중부 지역은 철원, 이 동부전선 지역은 화천과 이 양구, 이 고성 지역에 유별나게 이 자동화기, LMG라고 합니다만 자동화기 사격으로 그 적 지역을 겨냥을 했을 때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단거리의 그 GP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1개 GP를 철수하자는 합의를 했죠. 그래서 2018년에 그 철수를 하고, 또 아주 특이한 것은 그 GP 내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철수만 하고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이 금강산과 우리 저쪽 고성 그 해안 지역에 가까운 GP가 하나 있는 게 359 GP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MDL이라고 있죠.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방 한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이게 4km고, 그 밑에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철책선으로부터 3km 이남, 또 북쪽도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3km 이북, 이게 합치면 10km 지대입니다. 10km 지대를 지상 완충 지대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훈련이나 사격을 하지 말자 하는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행되고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전투기가 우리 지역으로 그 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상당히 가장 위협적인 것인데, 그런 전투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사격 금지 구역을 쭉 설정을 했습니다. 이 서부 지역은 20km씩,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40km입니다. 이 오른쪽 지역은, 이 동부 지역은 무려 합쳐서 80km, 남쪽으로 40km, 북쪽으로 40km. 이 80km 지역은 전투기가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비행 금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오른쪽에 이 속초로부터 똑같은 이 80km 이 통천까지 해상 완충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은 초계 활동을 합니다만은 일체 그 우리 군함이나 북한 군함이 이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던져준 함의는 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 DMZ는 그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친구가 이제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유엔군 사령관도 사전 그 협의를 통해서 남북이 이렇게 합의한 것인데, 아주 그 운 좋게도 이 고성군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다 아우르는 지역이 80km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남북이 이
사격 금지 구역을 이 완충 구역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밑으로 40km, 위로 40km. 고스란히 고성군은 전혀 어떤 위협이 없는 안전한 평화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측 그 바닷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남북뿐만 아니라 유엔사나 북쪽에 또 그 중국 그 북한 대표들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전 체제라는 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요원들까지 같이 와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한반도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스타팅 포인트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진짜 이 지역에서 이 뭡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이쪽 관광, 여기 설악산 관광을 이 해안 지역이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니까 크루즈 관광선이 입출항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지역에 유엔 평화대학을 설립을 해서 진짜 평화를 창출하는 한반도의 무슨 메시지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PKU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평화유지 센터도 이런 훈련 센터 이렇게 해서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센터로 등장한다면은 지금 부상하셨던 이 고성평화 시가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의지를 갖고 남북의 대표들이나 또 유엔 혹은 중국 대표들과도 같이 한반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재 그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이런 아이디어야말로 이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PKO 센터, 평화유지훈련센터와 유엔 평화대학을 고성평화시에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또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물론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지만 6.25 전쟁에서 우리가 봤듯이 30개 국가 이상이 연관되어 있는 국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DMZ는 유엔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의를 할 때는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스위스에서 지금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통역실에서요, 저 우리 두 분의 통역 선생님들이 엄청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 통역기를 들으시면 라멘토 우리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라멘토 변호사님은 국제인권 변호사세요.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이시고 또 체코 프라하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교수님도 하고 계세요. 우리 찰리 라멘토 변호사님은 제가 한 5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 그 GHNI 글로벌 호프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라멘토 변호사님, 예, 토론해 주시죠. 죄송해요. 멀리 스위스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시간은
8분 드리겠습니다. 8분. 한국 분들보다 1분 더 드리겠어요. 오케이. 라멘트 변호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Now can you hear me? Okay? 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Peace Korea. And thank you, Representative. 네, 대단히 I wish 감사합니다. I was in Korea today.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한국의 그 허문영 상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네바는 굉장히 춥습니다. 하지만 춥지만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함께 화상으로나마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국제 법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지대, 특히 이제 고성 그 평화 관광 구역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강원도 내에서 혹은 이제 비무장 지대에서의 관광 구역을 지정을 할 때 어떤 국제법적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정을 할 경우에 어떤 국제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한국 그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이 나왔던 정전 협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1953년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또 67년 주한 미군 지휘 협정이 있고. 이건 나중에 뭐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본 조약들 또 협약들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조약과 협약 등이 이 평화 구역 혹은 이제 관광 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2018년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판문점 선언에도 기본 어떤 요소들 또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공통된 사무소를 설립을 해서 남북한 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조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실질적으로 이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조항들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들 지역의 이 강원도 지역 그리고 이제 DMZ 지역의 평화구역 혹은 관광구역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선전 도구를 펼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선전물 확성기를 사용을 하든지 그것을 금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육해공 차원의 버퍼존을 확장시키는 것 역시도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의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양측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군사 재배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합의문에 담겨 있는 조항들을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군사위원회가 있으면 군사위원회 차원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더 노력을 하고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국제법과는 조금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게 제재 조치입니다. 저는 이제 제네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제기구도 많이 있고 유엔도 있고 해서 저는 여러 유엔 제재 조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최대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희망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에 193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이 만약에
이런 안보리 제재 조치를 일부 수정한 것을 통해서 만약에 관광구역이나 평화구역의 지정이 이바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할 만한 회원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목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주요 안보리 제재 조치들 중에서도 특히 그 평화구역 혹은 이제 관광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제재들을 지금 목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들이 있지만 이것도 물론 회원국들이 일치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좋은 움직임이 보인다면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폐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다. 해외 송금 금지라든지 혹은 이제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성이 의심되는 화물 검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육해공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선박과 비행기, 항공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재 국면에서는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다 의무 검사해야 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남북한 어떤 관광 구역을 만든다면 굉장히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제재도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지 관광 구역이나 평화 구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 제재 조치들도 아시다시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경제의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어떤 공통 관광 구역이나 평화 구역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고려해야만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97만 개의 지뢰들이 DMZ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뢰들을 만약에 이제 97만 개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이것을 이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감시 초소들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감시 초소들을 볼 것인데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DMZ를 봤습니다. 원래는 올해 여름에 가서 DMZ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싶었는데요. 물론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낚시를 하려고자 희망을 했었지만 올해 여름에 원래 계획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관광객이 만약에 이 자리에 간다면 감시 초소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객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감시 초소 문제라든지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DMZ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 2018년에 그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남측 감시 초소를 향해 실탄이 발사됐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그 해수부 그 소속 공무원이 작년 9월에 피살이 됐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국제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사건들을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분들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정말 많은 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느낍니다. 정말 대한민국 분들은 절대 평화를 포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발휘를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이 사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솔직히 말해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변화, 이런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제법, 이런 법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또 변호사들이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회 의원님들, 국회 의원님들의 지원을 들여서 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제네바의 GHNI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도
강원도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고요. 오늘 그 UN 평화대학의 그 사업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니타드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MOU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관광, 스포츠, 외교 코스 이런 과정을 제공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기관들과 협력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 코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한국 학생들이 제네바에 와서 이런 훈련 과정을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 교수님, 제가 직접 그 정 교수님 측과 함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와 말씀드렸다시피 MOU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대학 설립에 있어서도 저희는 적극 노력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제네바에서 여러분의 사람을 심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뭐 평화대학이 됐든 닭은 강원도 구성에 저희도 적극 이바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또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이제 유산, 세계 유산 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DMZ에 구축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지정하고 등재를 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고 등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보호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국제적인 인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국제적인 등재 요건들을 갖춰서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N 세계관광기구와도 같은 이런 다자 기구를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N WTO가 최근에 국제적인 항공 비행 기구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자적인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이 DMZ 내에서의 안전지대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국제적으로 등재를 했고 또 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어떤 분쟁 지역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네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상들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구상들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모두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빨리 평화를 구축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 실천 가능한, 달성 가능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겨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파트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몰랐지만 한국은 13개 세계유산지를 가지고 있고요. 무형문화유산은 20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네스코의 유적지 같은 경우 유네스코 유산은 어떤 유형 유산이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 유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 저는 씨름을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씨름? 네, 한국의 씨름이 공동 등재된 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씨름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도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외국인도
뭐 저도 스모를 좋아하는데 씨름에 대해서도 배울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더욱더 전파가 된다면, 뭐 훈련 장소가 제공이 된다면 저와 같은 외국인이 와서 뭐 2주 동안 이걸 배우고 또 훈련하고 운동을 하고 다른 씨름 선수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보통 이제 발표를 하면은 정말 지루하죠. 재미없는 발표를 보통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틀이 매우 중요하고 법치 국가라서 법은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승수 효과를 내서 더욱더 적극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언제 빨리 한국에 다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 꼭 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 평창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도지사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네, 도지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화시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화로의 한 걸음을 상징하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왜 고성인가요? 고성이 가지는 어떤 목표나 상징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고성군에서 오신 우리 담당관님들 계셔요. 근데 시간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답변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용봉 연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가장 먼저 북쪽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 실질적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고성 방문했었는데 요즘 핫하더라고요. 고성 평화시라니 꼭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성이 자연과의 평화, 남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성 평화자치시 시작을 위해서 정부, 시민단체, 개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아주 많은 얘기들을 질문으로 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봉 원장님, 박세영 교수님 이렇게 한번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라멘토 변호사님 정말 마음과 그리고 실질적 행동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8 올림픽 때 이 독일 정부의 관리들이 와서 그때 말씀이 한국이 먼저 통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어렵다. 그랬는데 독일이 먼저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독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참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멀리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라멘토 변호사님 같은 분,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우리 변호사님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고성인가? 사실 저는 40년 동안 넘게 이 국토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고성은 정말 이 관광 쪽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이 접근성 모든 것을 정말 다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고성은 이제 이 평양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특별히 지금 원산에 대해서 북한은 열심히 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결했을 때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평화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성은 우리의 지금의 문제에서 해결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건축 도시 디자이너입니다. 건축 도시 디자인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우리의 다음의 자녀나 또 젊은 세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문제가 서로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만나면 어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모이면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그냥 자기네 그 육체적으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오히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고성은 좀 더 넓은 공간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산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산이 있는지 좀 한번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또 어느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예가 있어요. 이 도시의 계획들을 여기에 현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시는 국제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미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세영 교수님, 김영봉 원장님. 금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분단된 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쟁에 의한 통일을 1950년에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건 휴전선으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8.15 경축선언 이후 50년 동안 우리는 대화로 통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대단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역사에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대로 포기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저력, 창의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저는 그것이 분단의 그 고통을 제일 많이 겪는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원도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어떻게? 남북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자. 근데 남북 강원도가 시작하려면 너무 지역이 넓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일단 북이 받을 수 있는 곳, 고성에서 하자. 왜? 북에도 고성이 있고 남에도 고성이 있고 남북 고성에서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여기서 하는데요. 단순히 우리 민족의 미래만이 아니고 한반도에는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이 고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이 지금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잘 진 공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성이 세계적인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양으로 이제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선배들이 다 선견지명이 있어서 저는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륙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철도를 타고 TSR이 TKR과 연결돼서 들어오고 TCR이 또 우리 고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화해하고 상생하는 곳, 그것이 고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를 우리 어떤 분이 우려를 하셨는데 이 DMZ의 생태공원은 반드시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생태 평화공원이 되면서 세계에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곳이 될 것이다. 왜 고성이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고성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고성이 우리 민족의 뿌리인 동이족의 유적인 그 옥반지가 고성에서 나왔고 고상에 우리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미래를 열어가고 과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평화로 세계를 섬기는 지역이 고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걸 이양구 대사를 통해서 세계 전략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김병로 교수를 통해서 북한의 8차 당대회는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이 평창 포럼에서 평창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를 제안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북강원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제안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고성을 평화시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걸 김용봉 원장님이 정리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걸 박세영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DMZ 전문가이신 최용환 박사님과 또 정경용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고, 멀리 스위스에서 라멘토 변호사님이 또 참여해 주셔서 국제적으로 함께 안보적으로 노력하면 이 길이 반드시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 이런 합의를 오늘 봤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 평창 평화 포럼에서 세계와 함께 가는 귀한 저희들이 건설적인 결론을 맺게 됐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션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연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한국의 이런 평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주신 저희 라멘토 변호사님께도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고성 DMZ 평화지대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죠. 기후 위기 시대 분정 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 증진 방안의 세션이 5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